지금까지 주로 이제 미국 상황 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문제로 좀 와서요.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뭐 조금 오르긴 했네요. 2,855. 근데 어저께까지 하여간 뭐 네. 상당히 많이 이제 네. 급하게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미국 변수가 좀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작년에 고점이었을 때가 3,300포인트를 좀 넘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때에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혹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상장, IPO 같은 것들이 공급 물량에 부담을 준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다 좀 저도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라는 건 하나의 요소가 다 결정짓는 건 아니겠지만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한 변화들 이런 쪽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은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에서 자금의 축소를 불러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담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긴축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었던 작년도 4분기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보다 좀 더 많이 부진한 편이었거든요. 예. 3,000선이 깨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제 2번, 그다음에 최근에 해바뀌고 1번. 그래서 이제 금리 수준이 지금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네. 뭐 대내, 네. 대외적인 뭐 이유 좀 나눠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일단 첫 번째는 대내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물가죠. 물가 상승세가 좀 강한 편인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세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죠. 환율이 이제 2021년도죠. 작년도 1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제 기억에 1,080원 했어요. 1달러에. 예. 근데 그게 지금 한 1,120원 가까이 돼 있죠. 예, 1,200원까지도 뭐 넘어갔다가 그렇죠. 지금 1,120원이 아니라 1,200원 가까이 돼 있죠. 그러면 120원 정도 뛴 겁니다. 10% 정도 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달러 값이 10% 정도 뛰었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 두 번째는 국제 유가가 지난해 초가 제 기억에 한 45에서 50불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85불입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 사이드에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죠. 근데 아시겠지만 원유는 1배럴에 몇 원 이렇게 안 되고 1배럴에 몇 달러잖아요. 그럼 예, 원유를 달러로만 그렇죠. 결제하게 달러로만 돼 있죠. 결제하게 돼 있죠. 그러면 원유를 사려면 달러를 그만큼 더 사야 됩니다. 근데 달러 값도 올랐고 원유 값도 올랐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원유를 사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수입 물가가 올랐다. 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인데 이 원자재 가격 자체의 상승도 있지만 환율의 상승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합이 되면서 수입 사이드의 물가 상승 압력을 굉장히 크게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수입 물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입 물가의 상승세 요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도 6, 7월부터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물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물가 그렇죠. 상승세가. 근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췄냐면 자산시장의 부담을 좀 덜어내기 위한 부분이 컸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그렇죠. 금융 불균형. 그렇습니다. 금융 안정에 대한 이슈겠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워낙에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리면서 자산 사이드를 갖다가 더 자산 가격을 더 앙등시킨다든지 더 뜨겁게 만들었을 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버블 붕괴가 나타나게 됐으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했던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대내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외적인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긴축 센스가 빨라지고 있죠. 근데 미국의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쪽으로 자금이 역류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 유출 우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뭐 여전히 추가 금리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인데 뭐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1.5에서 1.75%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난번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올릴 때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릴 때 여러 차례 올리면서 물가를 선제적으로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가장 최근에 금리 인상을 언제 했었냐면 이게 이제 2017년도 11월에 1.25%에서 1.75%까지
금리를 인상했던 게 그 두 번째 금리 인상, 이번에 최근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의 전고점이 얼마였냐면 코로나 이전에 1.75%가 전고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이제 되돌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전고점이었던 1.75%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 대비해가지고 부채도 크게 늘었고 그때 대비해서 성장세도 다소 둔화됐는데 이걸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남아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올해 1.75% 정도까지가 좀 어느 정도는 고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들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변수는 2017년도, 18년도와 다른 건 물가 상승세가 과거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위를 더 열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시장 컨센서스는 그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은 네. 이런 금리 상승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자산을 취해야 될지 네. 고민이 많을 텐데 뭐 관심을 가지면 좋은 자산, 네. 피해야 할 자산. 네. 제가 이제 뭐 주식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추천해드리는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요. 네. 간단하게만 좀 매크로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나 그 정도의 이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의 금리 상승에도 훨씬 더 큰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거는 기업의 마진을 줄어들이는 굉장히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주식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뜨겁지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마진까지 줄어들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좀 많이 소외될 가능성들도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조금은 좀 회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부채가 적으면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주식 쪽에서의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채권 사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채권은요.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부 채권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고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금리가 1%라고 하면 1%짜리 고정금리 국채를 사가지고 얘를 갖다가 10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근데 10년 동안 저는 1%밖에 받지 못하는데 다음날 보니까 금리가 5%로 뛰어요. 그러면 저는 10년 동안 1%씩밖에 받지 못하는데 하루만 늦게 갔으면 10년간 5% 받는 거잖아요. 4% 손해보는 그렇죠. 거죠. 1년에 4%니까 10년이면 40%를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장기채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조금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의 낮은 금리로 묶여 있다가 금리가 뛰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피해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채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시고 단기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서 지금 당장은 손해일 수 있지만 이 단기채가 다시 이제 그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연장을 할 때는 올라버린 금리로 연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더 높은 이자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단기채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말씀드려봅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가 올랐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물가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면은 뭐 심상치 않은 오름세로 봐야 되나요? 네, 우리나라 이제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가 최근에 오름폭이 단기의 오름폭이 좀 큰 편입니다. 물론 미국처럼 높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오름폭이 큰 편이고요. 이게 현재는 수입 물가 쪽에서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제 실물 경제 소비 쪽에서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는 만큼 물가 상승 속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눈여겨 바라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단기로 크게 떨어져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본다면 현재 이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물 경제 주체들한테 여태까지 바라보지 못했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친구가 다가온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친구죠. 그러면 실물 경제 주체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뭐 헝다 디폴트 문제도 있고요. 지금 중국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십니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무관용 원칙이라는 게 실물 경제에는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관용 원칙 때문에 완전히 도시를 셧다운 시켜버리게 되면은 생산 라인이 돌아가지 않게 되죠. 그러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문제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어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에서도 생산 라인이 크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헝다 사태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과거에는 중국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갖다 계속해서 메워줬는데 지금은 성장세 자체도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은 사라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메워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자체에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해서 긴축적인 기조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약간은 좀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돈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완화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긴축으로 가는데 네. 중국은 완화를 하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죠. 미국은 금리가 높아지는데 중국은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4년도, 15년도에도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중국은 금리를 인하를 했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요. 자본시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좀 높은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룸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되게 빠르게 가져간다고 하면 이게 역전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본 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보면 미국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미국하고 신흥국 금융시장 차별화가 좀 심화되는 네. 게 통례였는데 네.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요. 지난해 한 하반기 한 6, 7월 정도부터 흐름을 보시면은요. 미국이 그때부터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이제 도마 위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긴축에 대한 칼날을 조금씩 이제 슬슬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6, 7월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 주식시장은 그래도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미국 이외에 있는 신흥국들 주식시장 보면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2,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연초 대비 연말까지. 근데 이게 달러 표시로 코스피를 보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원화 표시로는 그렇지만 달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초에는 1,08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200원이에요. 그러면 달러 값이 올랐다는 얘기고 원화 값이 떨어진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주식을 사요.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엔 달러를 되사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값이 뛰면 제가 팔았던 달러 값은 뛰고 제가 산 원화 값이 오른 거, 그 달러 값은 뛰고 제가 산 원화 값은 떨어졌잖아요.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화를 갖다가 감안한 달러 환산 같은 거, 환차익을 감안한 코스피를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마이너스 7, 8% 정도 손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7, 8%지만은 신흥국의 뭐 브라질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주식시장을 보면은 훨씬 더 그 손실의 폭이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긴축해도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건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 흐름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관찰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어쨌든 외국 그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 흐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신흥국들하고 어떤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한국이 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어느 정도는 선진국에 많이 이제 근접해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수지 흑자가 구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러와 현금이 유입이 되고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자도 이슈화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 대비로는 조금 안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은 구조 자체가 일반 신흥국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 자체가 갖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게 좀 꺾여 나가니까요.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달러의 약세하고 만나게 됩니다. 최근 달러 가치 자체가 좀 주춤한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같이 이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거든요. 1,200원 밑에서는 살짝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이게 되겠죠. 이제 우리 주식시장 뭐 요즘 상당히 안 좋은데 올해 이제 연말까지 놓고 보면
어떤 흐름을 보일 걸로 좀 예상을 혹시 하십니까? 네, 이제 저도 뭐 주가를 예측하거나 흐름을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어떤 이슈를 보시는 게 중요한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연준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까지 다가오느냐인데 연준은 지금 시장이 버티는 것 같으면 한 걸음씩 계속 더 빠르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연준이 그렇게 움직이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연준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거든요. 파티장을 깨버리면서까지 나설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시장에서는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공급망의 이슈가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제로 공급망의 이슈가 좀 완화가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국제시장에서의 분쟁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사우디 예멘 간에도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죠. 예. 그리고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의 분쟁이 좀 심상치 않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있는 이슈들이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하고는 좀 많이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분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중국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성장 둔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무언가 부양책으로 전환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을 지금 이제 좀 선제적으로 네. 혹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만약에 있다면 네. 뭐 어떤 게 있을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상 같은 스탠스가 미국의 중장기적인 성장폭을 갖다가 꺾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 움직임을 보면서 실물 경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신흥국들에서 과연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신흥국들을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신흥국들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약한 고리 중에 대표자가 터키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네. 터키나 브라질의 통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국면들 이런 게 나타나는지를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미국 경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받아들임 어떻게 움직일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자산시장에 참여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결국은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금리 인상 초기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지만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올랐던 경험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는 뭐 과거에 비해서 풀린 유동성이 너무나 많으니까 금리도 훨씬 더 좀 충격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폭락폭도 엄청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도양단은 어렵겠지만 네. 좀 어느 쪽에 좀 개인적으로는 방점을 둔 거죠? 저는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케이스들을 보면은 2004년부터 시작됐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초기에는 좀 시장이 긴장을 하다가 네. 나중에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중반에는 좀 안정이 되다가 마지막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2006년 5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시장이 한번 휘청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시작하기 전엔 그렇게 크게 떨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를 잠깐 회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국제공조라는 게 나오면서 그때는 성장이 탄탄하게 올라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연준 역시 금리 인상의 속도를 갖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걱정했었던 것만큼 빠르게 가져가지는 않았었죠. 예. 그래서 연준이 손에 사정을 둔다? 이런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살살 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너무 걱정을 했다가 이 정도면 성장이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7년도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도 그 임계치를 넘으니까 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초기에는 하락하지만 중간에는 적응을 해서 오른다. 근데 임계치를 넘을 때까지 올리면 무너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 다른 건 뭐냐면 2004년 5년하고요. 2015년 16년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지금 40년 만에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보다 금리 인상의 속도나 긴축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될 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15년도, 16년도에는 금융시장이 무너졌을 때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금리 인상을 갖다가 천천히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을 때 16년도 1월에 금융시장이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갖다가 천천히 가겠다 해가지고 실제 두 번째 금리 인상이 16년 12월에 1년 있다 일어났었어요. 네. 근데 지금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물가가 만약에 지금처럼 6%, 7%씩 되면 이거는 그때처럼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참고하는 거는 되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굉장히 물가 상승세가 그때에 비해서 높다라는 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연준이 강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지금은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세가 공급망의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풀려가지고 안정이 되면 연준도 16년도, 15년도처럼 조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속도를 계속해서 좀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산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건영 부부장이 보여준 통찰력이 여러분이 숲을 조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